안녕하세요. 로블레스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준강간이라는 소재로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준강간이라는 게 어떤 범죄이고 또 어떻게 처벌을 받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준강간과 관련해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누명을 벗어야 하는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하나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 사례는 실제로 제가 담당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정말 크게 의심을 받고 있던 그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히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아서 깔끔하게 좀 종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사안이었고요. 일단 저희 의뢰인은 고소인 A씨를 어느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계속했고요. 몇 차례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키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인 관계로 좀 발전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서로의 집을 오고 가는 그런 사이도 됐습니다. 또 실제로 고소인 A씨가 우리 의뢰인의 집에 와서 의뢰인이 없는 사이에 그 집에서 뭐 잠을 자거나 혹은 일을 하거나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교제를 약속하고 두 사람은 어느 날 이제 술을 한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뭐 술을 한잔 하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눈이 맞아서 서로 이제 교제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합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여성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차례 준강간으로 강간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고소가 됐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렇게 고소가 된 다음에 저를 찾아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날 있었고 그날 이제 하루 종일 어떻게 이 사람과 보내게 됐고 또 어떻게 잠을 자게 됐는지 그런 여부를 하나하나 추적을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휴대전화 포렌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내역도 전부 다 이렇게 받아보고 그리고 카드 영수증도 다 확인해가지고 동선도 하나하나 다 추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증거들을 좀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물론 뭐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고요. 천만다행인 것은 저희는 당연히 합의하에 관계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전후 사정들도 매우 완벽하게 진술을 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은 전후 사정들이 약간씩 달랐던 거죠. 그리고 관계도 1차 관계와 2차 관계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고 그 이외에 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과 여전히 좋은 교류를 했느냐라는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잘 공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들, 또 이 여성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었던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이제 제출을 하고 억울함을 굉장히 피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작이 되면서 다행히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하고 종결이 그냥 될 수 있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본인의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 사례에서도 첫 조사 때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또 하필이면 수사관이 여성 수사관이 배정이 되면서 본인은 유죄를 강력하게 의심한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정말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고소인의 이제 진술의 허점들 잘 찾고 또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잘 마련을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좀 늦었거나 혹은 진술이 약간이라도 좀 앞뒤가 안 맞았거나 했다면은 솔직히 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알 수가 없죠. 중간간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서 간음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처벌 수위를 말씀을 드리면 강간은 형법제 297조에 있고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음 중간간은 299조에 있는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한 자는 강간의 예에 의한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두 범죄가 처벌 수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강간으로 인해서 어떤 상해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치상하는 이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상해를 입게 되면은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형법제 301조에 강간 등 상해 또는 강간 등 치상이라고 하는데 중간간 혹은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폭력 처벌법이라는 특례법이 또 있습니다. 이런 특별법에 따라서 성범죄 보완 처분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어요.
성범죄 보완 처분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될 수도 있고 보호 관찰이 붙을 수도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될 수도 있고 사회봉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나 혹은 장애인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신상정보가 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범죄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등록되고 공개되는 것만 하더라도 매년 가서 자신의 정면 사진, 뭐 측면 사진 다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어디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그 이사 가는 곳도 다 경찰서에 보고를 하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범죄 보완 처분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인 거고 만약 억울하게 이제 혐의 연루가 됐다. 그래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면은 무혐의 또는 무죄를 노려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억울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대처 방안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자료도 다르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 어떤 일이었는지에 따라서 다 이렇게 확인하거나 뭐 혹은 뭐 취합해야 될 자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고 가장 적절한 방향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성범죄의 주된 특징이 주변에 누가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고 그런 특성이 이 사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굉장히 어렵죠. 유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 혹은 피해자의 증언만 가지고 그런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점점 이제 증거로 입증해주는 폭이 넓어지면서 피해자의 진술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그 다음에 특히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를 줄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피해자 중심적인 수사, 또 피해자 중심적인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런 이론도 나온 거죠.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겠죠. 근데 뭐 한두 가지, 아주 사소한 뭐 몇 가지 가지들을 좀 쳐낸다고 해가지고 진술이 무너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신빙성이 무너지려면은 어떤 결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잘 해야만 수사 단계에서는 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찾죠. 사건 발생의 전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CCTV라든지요. 혹은 뭐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들,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에서의 CCTV 영상들, 그리고 이제 뭐 다음날 아침이든 혹은 뭐 새벽에 관계를 마치고 같이 나왔다건 또 그 이후에 뭐 두 사람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토대로 이제 중간간의 여러 요소들을 좀 공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공략하는 포인트는 이 피해 여성분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혹은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도 아주 일관되게 진술을 잘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일관된 진술은 당연히 첫 조사 이전에 어느 정도는 갖춰놓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두 사람 말 중에 누구 말을 더 믿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잘 조율을 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종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억울함 꼭 잘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본본 빛으로 로블레스유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